작살이 안 났어요. 이제 비싼 이제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 개작살이 났겠지만, 그리고 나서 성장주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오고 리스크가 한번 또 나온 거예요. 지금 무역 분쟁이. 이때 다 적자였고 IMF 때 다 적자였습니다. 기업들이 전체 기업들이 다 적자였어요. 그냥 90% 이상 다 적자였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적자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이때랑 가격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왜냐면은 버블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때도 비싼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이때도 비싼 구간이 아니었는데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랑 밸류에이션을 보면 비슷한 구간인데 이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다르니까 지금은 더 싸다는 거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현재로 봤을 때. 그럼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무역 분쟁이 심화돼 갖고 완전 죽어버릴 거냐? 이제 아직도 그렇지 않을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금융위기가 와도 제가 과거에 2000포인트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는데 2000포인트까지 내려왔어.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 왜 이렇지? 그렇지만 싼 지금 가치를 믿는다는 거죠. 지수가 2600부터 2000포인트까지 30%가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빠졌고요. 당연히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계좌도 그렇게 밀리는 거예요. 원래는 더 밀리는 게 정상이죠, 사실. 근데 이것보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계좌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수가 빠진 폭, 이 30%, 이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계좌를 지키고 있는 회원분들이 평균이 이 이상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고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이게 이제 지수죠. 이제 차트로 봤었는데 이거를 좀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려놓은 건데 이때 IMF 이후에 한 단계 이제 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는 저는 여기에서 이제 5월달에 어디야? 여기지. 요때 이제 이거를 밟고 가서 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예상이 반대로 온 거죠. 그렇지만 일단 이런 싼 구간을 왔으니까 이때 예측은 틀린 거예요. 제 예측은 틀렸어요. 그건 인정해야지. 틀렸다. 근데 이거 틀려서 우리가 망했냐? 이게 이제 틀려서 우리가 망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망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틀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때 2008년도에 만약에 이때도 2007년도에 몰라 이때는 비싸서 만약에 나라면은 많이 챙겨놨겠지만 이때는 과거에 보면 이때는 지금이랑 똑같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랑 밸류 측면에서 저는 이제 비슷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이렇게 뻗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새로 포지션을 취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중을 안 가지고 있다면 이 당시에는 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무너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견디는 거지.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장세에서 만약에 이렇게 밀리게 된다 그러면 그냥 견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위로 올라가면 포지션을 취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런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논다. 그럼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수익을 더 키워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이 위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비싼 구간이 있었다 그래도 내가 비중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조건 비중을 채워야 됩니다. 왜? 근데 비싼 구간에서는 다 때릴 수가 없죠. 100%를 다 때릴 수가 없다고. 싼 구간이 아니면은 내 자산을 전부 다 때리면은 좀 이상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30% 50%는 이럴 때도 만약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비중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을 안 했어. 이런 구간을 채우고 이 구간을 견뎌서 이 구간을 채워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는 또 좀 줄여놓든가, 이런 구간에 채워서 또 끌고 가고, 이런 구간에 좀 줄여놓고 채워서 끌고 가고. 근데 우리는 이제 1월에 많이 챙겨두지 못했어요. 자, 2월달에 이제 계속 70~80% 사인을 냈던 것 같아요. 2월달부터 70% 비중 사인을 계속 내다가 5월달에 이제 100% 사인이 나온 거죠.
이제 트럼프랑 중국이랑 이제 화해 제스처가 나왔으니까 이제 화해하고 미중 무역 분쟁만 마무리되면 더 이상 이제 시장에 리스크가 없으면 이제 상승하는 구조로 간다. 라고 보고 이제 사인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경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때보다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시장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죠.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보면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을 언제 시작을 했냐고. 2017년도에 시작을 했죠. 2017년도에. 두 번 올렸잖아요, 두 번. 결국은. 미국은 이제 6번 올린 거고. 미국이 6번 올렸나 5번 올렸나 올린 거고. 한국은 지금 2번밖에 못 올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계 단기 자본이 빠져나간 거예요. 왜? 단기적으로는 환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가 미국보다 이제 이 포인트가 낮으면 환율적으로 한국에 이제 돈이 있으면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본이 그냥 잠깐 빠져나간 거예요. 이 격차를 메워주면 이제 다시 들어오겠죠. 단기 자본은. 장기 자본은 그럼 빠졌냐? 빠진 게 없다고요. 한국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게 한 150조 정도 된다고. 그런데 지금 나간 건 얼마예요? 뭐 나가봐야 뭐 한 5조? 5조에서 10조나 나갔겠지. 그러니까 10월 달에만 한 4조 팔았으니까 그 전에부터 이제 판 거를 생각하면 2월 달부터 팔았으니까 그 판 거를 생각해보면 내가 봤을 때 5조 10조 사이? 5조도 안 나갔겠죠. 나머지 자본님이 여기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 돈 작살나라고 얘네들이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채운 걸까요? 이걸 장기적으로 채운 거겠죠. 한국에서 투자를 이제 25년 30년 동안 이걸 채운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 처음 주식시장이 열린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역사가 이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150조를 채운 거예요. 한국에. 이게 다 도망갈 거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단기 자본이 빠진 거지. 그냥 단기적인 리스크일 뿐이다. 자, 영국 브렉시트 때처럼 2011년도에 환율 조작국 그 지정됐을 때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그냥 단기적인 리스크일 뿐인 거예요. 이게 돌아서 한참 있다가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많이 만약에 하회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일단 당장은 없다는 거죠. 1, 2년 동안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2년 후를 보면 지금이 무조건 싸라는 거예요. 1, 2년 후를 보면 지금이 무조건 싸다고. 1, 2년 동안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로 돌아서고 뭐고 할 수는 없어요. 줄어들 수는 있죠. 우리가 지금 보면 78개월?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높여왔어요. 근데 이 수지가 줄어들 수는 있죠, 단기간.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이게 한 40%니까 반도체가 좀 줄어들면 이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뭐해, 어떻게 해야 돼? 반도체 안 갖고 있으면 되지 뭐. 근데 다른 것들도 줄어들 수 있지 않냐? 물론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올라가겠지. 조선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10%는 되겠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 20%는 되겠지. 그럼 이 부분은 왜냐면 발주가 2017년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2018년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부터인가? 잡힌다고. 2019년, 20년부터인가 잡힌다고. 실적이.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제 늘어나 있는 게 확실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자, 문제는 이제 자동차 철강이 좀 애매한데, 철강 같은 경우 어때요? 포스코가 7년 만에 최대 흑자 뭐 이거 나왔잖아요. 포스코가 철강도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자동차인데 전 자동차도 좋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게 18년 2월부터 6월에 괜찮은 구간들이 나왔던 거고, 이게 막 뉴스에서 때리고 막 어닝 쇼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때린 거는 실적이 많이 작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역 분쟁 때문에 조금 줄은 거고, 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은 거고, 보면은 이건 이제 일회성 비용이죠. 일회성 비용. 이거를 과대 지금 언론에서 과대하게 좀 다루고 있죠. 과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요거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과하게 다룬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작년 10월에 최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뉴스에서 막 때릴 때 제가 그때 꼭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단기적으로 꼭지 잡고 지금 밀려 있는 건데 거의 밀린 게 없어요,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스권 횡보나 이제 하락이 한 1, 2년은 더 진행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IT 쪽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다 이제 리턴. 그렇게 보는 쪽이죠. 그래서
그 리턴 강도가 강하면 지수가 이제 폭발해서 이제 갈 거고, 리턴 강도가 약하면 지수는 이렇게 놀고 이제 테마 장세가 진행이 되겠죠. 이때처럼. 저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3천, 4천. 이거 몇 년 안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지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한 3년 후, 이 정도 지나면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쪽들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이제 변곡 구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당장은 몰라도 2, 3년 정도 지나면 이거는 거의 무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그널이 확실히 나올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가 나오는 장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만 힘들면 어차피 개인들은 다 도망가니까. 자, 확실하게 우리가 봤잖아요. 10월 달에 가장 많이 빠진 이제 월요일이었나?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가장 많이 빠진 월요일에 개인이 가장 많이 팔았잖아요. 이게 팔고 싶어서 판 거예요? 반대 매매 나온 거죠. 왜? 신용 물량 털린 거죠. 결국은 털었어요. 털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안 털리고 개인들이 돈을 붓고 해갖고 이 신용을 계속 다 막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었겠지. 그리고 한 1, 2년 더 버텨버렸으면 경제만 좋아졌으면. 근데 결국은 털렸잖아. 우리는 안 털렸잖아요. 그쵸? 그럼 된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예측을 못했는데 이렇게 빠져버렸으면 이때 안 털리면 돼. 안 털리면 다시 돌아서는 구간들이 나온다고. 물론 몰빵이라든가 우리가 계획 없이 또 투자를 해놓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나면 어떻게 될지 보자고요. 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현재 가치는 그럼 뭐가 있냐. 이게 PBR이 거의 유일하다는 거죠. 청산가치. 지금 이거를 찢어서 그냥 팔아버리면 이게 얼마 나오냐. 이게 1이 나오는데 이게 뭐 0. 몇, 뭐 0.5, 0.8 일단 싼 거잖아요. 20%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 50%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 현재 가치가. 근데 이게 미래 가치가 여기서 조금만 좋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폭발한다고. 여기다 성장성도 붙어버리고 뭐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밸류가 0.5배야. 밸류가 0.5배인데 미래 수익성이 지금보다 뭐 2배, 3배 좋아져요. 이게 수익성이 이거는 마진율이 엄청 작거나 무언가 하니까 이렇게 싼 거지. 이렇게 쌀 수가 없다고. 그런데 조금만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성장을 하겠죠. 아니면 이제 무언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이제 적자가 찍힐 테니까 당장 적자가 찍히겠지. 설비 투자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여기 비용이 잡히니까 이건 적자가 찍히겠지. 적자가 찍히는데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좋아지면 리턴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가치주들을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리턴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싼 거는 여기서 더 비싸져야 되는데, 바이오 같은 거는 비싼 거 더 비싸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건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35만원 40만원일 때 이거 20만원까지 가면 이제 한 15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요거는 이 바닥 잡아서 나는 좀 볼 수 있겠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밸류가 측정을 해보면 지금 적정 가치가 8만원 10만원인데 셀트리온은 제가 봤을 때 그럼 지금 고평가가 이렇게 심해져 있으니까 8만원 10만원인데 40만원까지 지금 너무 비싸니까 적정가치 밑으로는 이거 바이오니까 성장성을 줘야 된다 그래도 이거는 15만원 밑에 와야 나 같으면 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20만원 금방 왔는데 이게 셀트리온만 빠진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작살났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야겠죠. 전체가 다 작살났기 때문에 요거보다 매력적인 게 있으면은 그거 하는 거니까. 바이오는 그러니까 개인 자금들이 아직도 바이오에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PER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익을 나눈 거기 때문에 기간값에 따라서 기준이 수시로 변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삼성이 예를 들어서 마진이 만약에 10%다. 마진이 10%인데 지금 밸류가 뭐 요정도다. 마진이 10%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PER이 뭐 4배다. 4배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전 사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마진이 10%인데. 근데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 아이템을 안 좋게 보냐면 마진이 40%예요. 40%.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마진이 40%라고. 그래갖고 이게 마진이 좋으니까 풀가동 시켜갖고 재고가 겁나 많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대기 공급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물량이 많으니까 공급량을 조절해가지고 이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딴 데서도 이제 공급 물량이 나오고 삼성도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데서 이런 재고 풀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진이 이제 폭 나가는 구간이 나온다고. 반도체가 지금 마진이 40%에서 이게 반토막 나버리면 이익률이 어떻게 돼요? PER이 지금 4배였던 게 8배 돼버린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도체는 별로라는 거죠, 지금. 한 번 이제 공급 포화 구간을 만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구간이 만났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구간이 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은 아직은 봐야 된다. 내년부터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IT, 반도체 말고는 내년부터는 다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원만하게 봉합이 된다 그러거나 아니면 극적으로 치닫지 않고 천천히 풀어주면서 이제 장기화되는 거는 사실 경제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래에 돈을 얼마나 벌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보통 1년, 2년짜리는 주가에 보통 대부분 반영이 돼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거기에서 이제 현재 가치 요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두고 그 괴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의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잡아내는 건 불가능한데 이걸 얼마나 더 많이 잘 잡아낼 수 있느냐. 그거를 근데 거의 못 잡아내도 상관이 없다. 그냥 싼 거만 이렇게 나눠 놓으면 결국은 수익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주식 투자니까. 근데 이거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곡이라는 게 항상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장은 왜곡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진 거지. 이만큼 빠질 게 아닌데. 그럼 이 왜곡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왜곡은 없다는 거예요. 이 왜곡이란 부분은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 타이밍을 맞춘다? 이 왜곡에 대한 타이밍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이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심리에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가 지금 당장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이거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고 불가능하고 가치가 싼데 거기서 더 싸졌어. 근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더 사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짜리 5,000원에 파는데 이게 2,000원 됐다고 안 사면 바보잖아 이거. 그쵸? 일단 물건이라는 건 팔려야 되는데 이게 팔린다는 가정하에 이게 10,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5,000원이야. 근데 이게 2,000원 됐다고 안 살까? 이 살 수 있는 수요. 이 수요가 만들어지면 이건 재가치 가는 거잖아요.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재가치만 가면 어때요? 400%죠. 그렇죠. 이 확률에 대한 괴리. 우리가 100% 갔어요. 내가 투자를 했어. 이게 마이너스 30% 갔어. 예를 들어서. 그냥 냅두면 돼. 문제 없으면. 이게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이 지금 30% 빠졌다고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 100%가 올라가 있어. 절반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샀어. 다른 자산을 샀어. 그리고 이 자산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50% 작살이 나도 마이너스 50% 작살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원래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거야. 올라갈 땐 100%인데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면 마이너스 50%밖에 아니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기간값을 줘야 되는데 내가 진입한 시점이 높은지 낮은지 그것만 보고 낮은 자리에서 더 낮아진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요. 물론 가장 싸게 사면 가장 좋지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고. 근데 가끔 보면 그걸 알아야 전문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모르겠다. 내가 전문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전문가라는 게 뭔데 사실. 내가 이거 영상을 찍고 하면서 사람들 회원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한 정보 같은 걸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회원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정보를 파는 사람이에요. 이걸 파는데 정보는 계속 제공을 하지만 내가 하는 건 그거예요.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고 나는 계속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돈을 안 받잖아요. 성과가 있으면 성과 보수라도 받고 뭐하고 해야 내가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난 돈을 안 받잖아. 그럼 되지 뭐. 내가 더 이상 이거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효율이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내가 견디지 못하는 구간이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투자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이 투자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자산 가치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기간값을 줘야 된다는 거야 항상. 이걸 줘야 이제 올바른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수익률들에 이제 계속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손실은 100% 한정이고 수익은 무한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자, 위아래 변동해서 아래쪽에서 사서 기다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정확하게 여기를 산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간이 있으면 기간값이 짧아진다고. 이게 포인트예요. 요런 데서 사면 내가 만약에 목표한 구간이 여기면 이 기간값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간값이 짧은 거를 노리려면 이렇게 싼 거 빠지고 있는 거 요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요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추리는 거죠. 요런 것들만 추려놓고 요런 것 중에서 가치와 앞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무슨 포인트를 잡아서 추리는 거죠. 그래서 기간값을 입혀주면 100% 이상의 수익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 이제 복리가 확대된다. 자, 산업 사이클이 짧게는 3년, 자, 길게는 20년 주기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치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려면 2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복리를 생각을 할 때 3년에 우리가 더블.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보통 이제 원래는 5년 정도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안전빵은 이제 이 하락이 최대치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이렇게 최대치로 만들어졌을 때 보면 한 1년 반? 그럼 나머지 1년 반은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수준이 왔을 때 최대치가 1년 반이에요. 그냥 바닥까지 기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이 나머지 절반은 이걸 다 회복하고 자산이 이제 배로 증가하는 그런 구간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 1년 반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있다가 뭐 1년 반 나오고 또 6개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기간값이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거의 보통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3년에 이 정도를 보는 거고, 그 정도 수익률이 이제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그 기간값은 짧아질 수도 있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평균 쳤을 때 한 10년? 10년을 보면 이게 평균이 나오면 이제 8배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리고 10년이 또 지나면 이제 16배가 되는 거죠. 이제 복리가 되니까. 10년이 더 지나면 이제 16배가 되는 게 아니네. 8배에서 이제 20년이 지나면 어때요? 자산이. 이 8배에서 8배가 되는 거니까. 64배. 내 재산이 예를 들어 1억이었으면 이제 20년 지나면 64억. 근데 이것보다 중간에 더 좋은 무언가 운대가 만나면 더 크게 자산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투자를 볼 때 이제 길게는 20년 이렇게 보고 하는 거지만 자산이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있다, 1000만원 있다. 저축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후 준비, 요걸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택사항인 거죠. 나중에 이제 미래에 내가 써야 될 돈을
노동을 영원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하고 살다가 하면 그게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유를, 자본에 대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 했다고 막 죽겠다 막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소리예요. 작년 우리가 2017년 2월에 이때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때 주도주는 이미 이 2월 당시에 주도주는 바닥에서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봤는데 바이오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섰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이오는 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지. 적극적으로 채우지는 않았지. 그렇다 보니까 이때 수익을 최대치로 내지 못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도 이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투자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런 투매장을 만났기 때문에 주도주가 꺾여갖고 다 작살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여버릴 줄 몰랐지만 아무튼 이렇게 작살이 났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가 바뀌어서 이제 움직이는데 요런 데서 이제 우리 흐름만 잘 타면 아주 좋은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는 10월달처럼 이렇게 작살이 나면 지금 계좌가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 파생 상품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 있는 게 이상한 거라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라도 있어야 돼 지수가. 근데 이렇게 작살이 나버리면 반등도 한 번도 없이 작살이 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손실이 찍혀 있는 건데 이 회복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뭔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우리가 영원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본주의가 지금 끝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가 끝나면은 이거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자본주의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돼 있으면 주식 투자는 항상 해야 된다, 당연히. 주식 투자, 아니 투자는 항상 해야 되는데 투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민들이 할 수 있는 투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서민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난할수록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값이 나오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은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를 막 더 위로해주는 분들이 많고 해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지금 잘 견뎌보자.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 할게요. 오늘도 이제 막 산으로 가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제가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은 오늘은 한 얘기는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근데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다. 중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한 번만 겪으면 끝난다. 우린 그거 맞은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만 지나가면 영원히 손실이 불가능한 손익분기가 온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영상은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더 좀 노력해서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